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임희정입니다. 수원 화성을 낀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자리한 수원시 병선거구는 GTX 조기 개통과 철도 지하화 등 교통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등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줄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데요. 수원시 병선거구의 후보로 나온 두 분은 지역 현안 해결에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조목조목 들어보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수원시 8달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른 초청 기준으로 후보들을 모셨습니다.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으로 결정됐으며 추첨된 순서에 따라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문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8달 구민 여러분, 세류 일동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박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시민 여러분, 8달 구민 여러분, 세류 일동 여러분, 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토론 진행 순서를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시작 발언 후에 또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후보 상호 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진행합니다. 이 순서가 끝나면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 뒤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순서별로 답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 시간이 넘어가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두 후보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두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2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먼저 박문규 후보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을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죠. 여러분 정치에 만족하십니까? 네, 우리 정치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그동안 정부가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막말 파동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가 있어서 정치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의 경우를 한번 보면 수원은 민주당이 시장과 도지사와 시장 5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시도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민주당의 그 독주 결과가 어땠나요? 수원시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수원시를 떠나고 일자리는 계속 서울과 타 지역에 남아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시민 서비스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어떨까요? 수원 원도심의 팔달문 주변의 남문 상권이 쇠퇴하고 원도심은 각종 시민 서비스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충분히 서비스가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팔달 지역의 특히 팔달 지역의 원도심 발전 격차를 하루빨리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여러 부처에서 특히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또 산업을 다루는 산업부, 또 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을 활용해서 예산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 이런 것을 통해서 수원 8달을 완전히 새로운 8달로 새롭게 바꿔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진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8달 구민 여러분, 세류일동 주민 여러분,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영진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2016년, 2020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잘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재선 국회의원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체되었던 신분당선 연장선을 재개하여 올 봄에 착공이 진행이 됩니다. 수원발 KTX 노선도 수원에서 부산으로 수원에서 목포 가는 노선을 착공을 진행하여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GTX-C 노선 착공이 진행이 됐습니다. 발달경찰서 수원의 중심인 안전한 발달을 만들기 위한 발달경찰서 신설이 진행이 됐고 내년 상반기면 완공이 됩니다. 8구역 재개발 시기에 지역 주민의 가장 큰 민원이었던 매교초등학교 신설도 수차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대로 매교초등학교를 신설하였고 내년 봄에 완공 예정입니다. 수원 화성의 문화재를 잘 보호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면서도 문화재로 인한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건축 규제, 문화재 보호구역을 500m에서 200m로 완화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사통팔달 수원, 문화복지 수원을 만들어왔던 김영진, 수원 팔달과 수원의 변화를 만들어왔던 김영진이 시작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현장에서 여러분과 발로 뛰고 함께 웃고 울었던 김영진이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또 지역 현안과 사회 문제에 관련해서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면 후보들께서는 주어진 시간 2분 안에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철도 지하화 실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수원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는 오랜 시간 도시의 균형 발전을 막아왔습니다. 올해 초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무엇보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견해와 또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는 2022년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일반 철도, 경부철도 같은 철도와 도심 구간에 있는 지하철 1, 2, 3, 4호선 철도 지하에 대한 문제를 공약했고 그 방향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의 경우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수원을 동과 서로 막고 있어서 균형 발전을 막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후보는 성대역에서 화서역, 수원역, 세류역에 이르는 7.6km 기간을 지하화하여 세류역까지 완결적으로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화서역은 화서 환승역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수원역은 지금 수원발 KTX의 시발역으로서의 역을 더 강화하는 형태로 지하화를 하고 세류역까지 연결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개발을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으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7.6km 구간이면 대략 키로당 4천억씩 3조 원의 예산이 드는데 유휴 부지와 철도 부지를 복합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서 그로부터 나오는 재원 그리고 철도 부지를 제공해서 개발되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재원을 마련하여 철도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를 통해서 복합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요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시민들이 통하지 않는 부분들은 공원이나 문화시설을 통해서 조금 더 좋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철도 지하화를 현실화해 나가고 현재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철도 지하화에 관한 법적인 제도를 기반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곳에 집중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문규 후보 주어진 시간 2분 안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철도 지하가 수원을 동과 서로 도심 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단절시켜서 발전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예산실에서 예산실장, 예산 담당 차관을 했기 때문에 철도 기하와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강릉역 KTX 지하를 추진을 했고 부산역 시내 구간을 지하하는 사업을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구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성대역 이전부터 의학역을 지나면 바로 들어가서 세류역을 지나서 수원역을 지나서 세류역 앞에서 나오는 그런 구간을 지하 계획을 제가 제일 먼저 이 구간을 선택을 해서 1월 30일 날 발표를 했고 다음 날 국민의힘에서 중앙정책공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아이고 이거 늦었다, 이 공약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전체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철도 지하 공약은 제가 어쨌든 가장 철도 지하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했는데 어쨌든 여야 모두 이렇게 공통으로 철도 지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또 한 가지 달라진 조건은 올해 1월 달에 철도 지하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지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이제 마련이 됐고 상부 지역을 개발을 해서 지하 사업비를 충당을 하면 됩니다. 상부 지역에는 다양한 공원, 체육, 복지관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창업 공간들, 주거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철도 지하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8달이 한 번도 발전 기회를 갖지 못한 이유가 땅이 부족해서였는데 약 13만 평의 새로운 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땅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8달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8달구에서 완공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총 17개로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지어진 건축물로 도시 정비 사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노후 주택을 개선하고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있다면 두 후보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문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8달에는 이 노후화된 지역이 많이 있죠.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동, 또 화서동, 우만동 다양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원은 재건축 관련된 규제가 많습니다.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또 문화재로 인한 다양한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는데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올해 안전진단 관련된 규제 빗장을 풀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신설을 해서 한 10여 년 걸리던 10년 이상 걸리던 이런 그 재건축 기간을 3년 정도 당길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런 규제를 없애서 재건축 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는데 특히 수원의 경우에는 이런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이 결정적으로 이 재개발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구역에서 6구역으로 비행구역을 전환을 하면 15층에서 25층까지 이렇게 높이 제한이 풀리면서 재개발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현실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서 신속하게 재개발이 추진돼서 우리 특히 원도심 8달이 이렇게 주거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러한 인프라도 갖추어 나가면서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겠고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원도심에 가지고 있는 전통과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8달형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천지개벽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영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철도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성대역에서 수원역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세류역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수원역과 세류역의 가운데 부분은 지하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 중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진 후보가 얘기한 대로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잘 조사하고 설계하는 게 필요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빠뜨렸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수정해서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수원에서 실제 일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결과를 냈습니다. 고등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전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마지막으로 진행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에 있는 만덕지구 그리고 수원에 있는 고동지구입니다. 지체됐던 사업들을 당시에 LH가 주사업자로 해서
5,000세대를 기본으로 설계했고 1차로 4,000세대를 개발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동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전체 4,000세대 중에 3,600세대 이상이 원주민이 재정착해서 많은 분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혜택을 받고 현재 입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교 6구역, 8구역, 인계 10구역 등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한 지원들을 해당 주민들과 조합장님들과 많은 분들과 협의하여 원활히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해 왔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매교초 신설 등 재개발 재건축에 필요한 SOC나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들도 완공했습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을 해본 사람, 지원한 사람이 이 일을 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화재 보유국으로부터 고도 제한을 완화하여 실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전세 사기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명 빌라왕 전세 사기 사태로 인해서 이 수백 명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빌라 시장에 공포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해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 시행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피해 사례도 상당한데요. 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예방 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저는 지난 연초에도 경기 도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1시간 넘게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과 우리 김영진 후보 사무실에서 또다시 2차로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현장에 문제가 있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솔직하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전세 사기의 핵심은 쪼개기 근저당 설정을 통해서 우리 등기부 등본상의 업무 처리 행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로 들어간 전세와 매입자들은 근저당의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 잘못된 또 공인중개사들이 사기꾼들과 공모하여 문제를 키웠던 부분도 있고 은행도 대출을 할 때 쪼개기 근저당 설정에 관해서 잘 심사해서 전체 건물의 근저당 금액을 초과하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각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지 말고 정부와 은행, 각 기관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여 선구제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60일 동안 통과하지 않아서 민주당 국토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는 국힘에서 이 문제를 법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어서 박문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전세 사기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사기에 가담한 부동산이라든지 은행 관련된 자들 정말 나쁜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한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는가? 주로 전세 사기가 발생된 것이 19년에서 21년 우리 부동산이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다가구 주택 이러한 그 소규모 다가구 주택의 가격이 부동산 값이 2배, 3배 이렇게 뛰니까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평가가 어려운 이런 소규모 주택에 그것을 약점을 이용해서 일부 부동산 업자와 대출 금융 관계자들이 관여해서 이러한 그 많은 전세 사기가 발생을 했는데 우선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는 이 경우에도 공사도 약 4조 원의 결국은 적자를 지게 됐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폭등의 결과가 서민들한테는 부동산 전세 사기, 또 공공기관에는 이런 대규모 적자로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를 보조금을 주고 이걸 물러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또 처벌의 강화, 말씀하신 대로 등기주택에 대한 등기제도에 대한 그러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아픔을 위로하고 또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결하도록.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질문이고요. 이 저출생 해결 대책에 대한 공통 질문 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통계청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령 출산과 난임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아이를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지금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후보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출산의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저출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 중에 하나 달빛 어린이 병원 공약을 제일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야간에 아기들이 아플 때 야간에도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이 필요한데 수원에 2곳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영통과 광교에 1개씩. 거기에 전화를 걸면 웨이팅이 한 200~300명씩 됩니다. 갈 수 없으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오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그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빛 어린이 병원 신속하게 더 확대하고 소아 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를 해서 야간에도 또 안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저출생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로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 문제, 주거의 문제, 보육과 교육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휴직이 좀 광범위하게 남편들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하고 한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 동료가 있으면은 그 일을 더 오버타임을 해야 되는 일하는 동료들이 그 동료 수당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공약이 저출산 대책이고 인구부를 신설해서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말씀드린 일자리 문제, 보육과 교육의 문제, 주택의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영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출산 문제는 사실 국가 위기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존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들도 온 국민이 하고 있어서 대단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여야를 포함하여 전 국민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5대 공약 중에 첫 번째 공약이 출생률 1.0 회복입니다. 출산율 1.0 회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저출생의 문제가 0.7이기 때문에 전 세계 210개 나라 중에 홍콩과 푸에르토리코를 뺀 나라 중에 그 중에 1.0 미만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건강보험, 연금, 사회 문제, 주택 문제와 다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라 본질적인 문제로 국가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왜 그럴까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의 취업, 그리고 소득, 주거
육아,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출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청년들과 선거를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한 맞벌이 부부의 핵심적인 문제는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 합산 소득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좀 높여야 된다. 6천만 원, 7,500만 원은 현재 다 가능한데 그거보다 높여야지 대출을 받아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계를 낮게 놓으면 현실이 맞지 않다. 이런 문제부터 육아휴직의 문제를 현실화하고 또 여러 가지 아동수당을 8세에서 18세까지 확장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네. 이런 말씀을 발언 드립니다.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에 대한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철도 지하화 방안부터 저출생 대책까지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이상으로 공통 질문을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공약 검증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먼저 듣고 상대 후보가 공약 실현이 가능한지 상호 질문을 통해서 서로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상대 후보는 이 발표를 듣고 질문 1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도 시간은 같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서 공약과 질문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네, 김영진 후보는 말씀드렸듯이 김영진 후보가 시작했던 일들을 잘 완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난 2006년에 설계되어서 발표됐는데 2016년까지 지체되다가 그 이후 김영진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토위 기재부를 가서 현실화시켰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고 그런 다음에 올 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조기 개통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원발 KTX도 서정리에서 지제역까지 연결선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돼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다경찰서도 현재 착공이 진행이 돼서 조속히 완공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GTX 신호선도 현재 착공이 됐기 때문에 수원역에서 강남 의정부에 이르는 노선을 국가 전체 사업에서 지체되지 않고 예산과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화성 관련해서는 문화관광특구를 조성을 해서 화성행궁의 지하 주차장과 관광형 여러 가지 상품과 기획 콘텐츠를 통해서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드는 포괄적인 문화관광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수원 화성으로 오는 재개발 재건축의 제한들을 해결해 내고 있습니다. 500m에서 200m로 건축 규제를 완화했고 200m에서 500m도 수원시 조례를 통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에 필요한 주요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개초등학교 신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중학교의 신설 등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중심을 가져나가고 팔다구의 중심으로는 수원천도 자연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시민이 즐기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진 후보의 공약 잘 들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박문규 후보 관련해서 질문 1분 동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보도판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영진 후보님께서 사실 저희 중진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시죠. 여기 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미해결된 공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수원 트램과 도청 부지 활용 어떻게 될 건지 또 앞으로 될 건지 사실 16년부터 공약하신 내용들입니다. 트램 아직도 그 자리에 진척이 안 되고 있고 도청이 이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년 동안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매산동, 고등동, 화서동 일대 상권들은 쑥대밭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맨날 공약만 하면 뭐하냐,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데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트램 관련해서는 2016년에 공약을 했었는데 수원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노선이 수원역, 팔달문,
그를 통해서 그 종합운동장까지 이르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자동차와 버스들과 트램 노선이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수원역에서 팔달문과 장안문까지는 편도 2차선, 4차선이기 때문에 편도 1차선씩 2차선을 트램으로 확보하게 되면 실질적인 택시, 자동차, 자가용, 버스의 노선들이 여러 지장이 받기 때문에 조금 더 교통 영향 평가나 이런 조사를 통해서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우리 김승원 의원이 케이트 위즈 파크를 만들면서 복합 개발 관련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진행하자는 제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실성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도청 부지 이전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청이 팔달산에 위치한 곳에 유지하는 게 필요했는데 과거 도지사를 했던 분들이 과도한 공약을 했어요. 손학규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과도한 공약을 하면서 도시 공동화를 만들었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문화시설과 이런 걸 하자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의 좀 진행이 늦어진 건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 자체는 소방방재청 소방본부를 이전하고 그다음에 사회혁신센터,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문화시설을 잘 만들어 넣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문화체육 시설들을 통해서 고동동, 매산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사람이 모이는 곳을 통해서 주변을 같이 개발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보충 질문 박문규 후보 1분 동안 해주십시오. 네, 수원 비행장은 20년 동안 지금 공약이 됐는데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은 이제 화성 문화재의 그 행위 규제 완화 500m에서 200m. 제가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23년도 5월달에 이렇게 브리핑을 해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것들이 이제 조례로 각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미 이제 발표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아쉽다. 그래서 특히 수원 군공항 문제도 그러면 이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전 전 단계에서 뭔가 중간 조치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도 제한 완화라든지 소음 피해 보상 강화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군공항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2013년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 수원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수원 비행장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원 시민과 같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군공항 이전에 관한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그 이후에 소음 문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개별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실은 피해 보상을 받았거든요. 75웨클 이상, 85웨클 이상, 85웨클 이상. 그래서 이런 문제가 소송으로 가니까 그것을 그렇게 시민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자 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원 비행장을 이전하려면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체 부지를 진행했던 지역에서 그 지역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절차와 과정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수원 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국제공항과 수원 군공항 이전을 같이 해 들어가면서 군 비행장과 국제공항을 같이 해서 그런 이익도 그 지역에 주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재개정해서 발의하고 그 군 비행장이 이전하면 첨단 연구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 수원이 연구 개발의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거지로 그 200만 평의 부지를 이용하자 그런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박문규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후보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철도 지하 제일 먼저 공약을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공약이 구도청 부지를 시민한테 환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이전을 해갔는데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아직도 채워야 될 어떤 기관이 채워야 될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충남도청의 경우, 경북도청의 경우는 이전해 가면서도 정부 보조금을 타냈고 이전 후 남은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 계획을 해서 정부 사업을 끌어들여서 정부의 예산을 타내고 있습니다. 2천억 이상의 사업 예산을 충남, 경북이 타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아무런 정부하고 상의 없이 단독으로 이걸 추진하면서 계획도 미확정 이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도청 부지를 시민한테 돌려주고 국가 사업으로 국가기관을 유치를 해서 국가기관이 운영비까지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서 무너진 상권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궁광장의 지하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논의만 됐는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국가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행궁 지하 주차장을 지하 4층까지 만들면 총 사업비 한 950억, 지하 4층 1,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원도심의 주차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수원의 미래 먹거리인데요.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고 R&D 센터가 있는 수원의 이런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허브 도시로 수원을 키워서 수원의 미래, 좋은 일자리가 계속 생기고 세금이 계속 나와서 재정이 튼튼한 그런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누가 만들겠습니까?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박문규 후보의 공약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영진 후보 관련해서 질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철도 지하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철도 지하 관련해서는 저는 공약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대역에서 수원역까지 설계는 세류동 주민들을 사실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수정하더라도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행궁광장 지하 주차장은 서로 다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궁 지역의 주차 문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심각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했는데 수원시에서 설계한 바로는 지하 1층에 57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지하 4층에 900억 정도라고 한 예산 추계가 과연 현실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문화관광특구로 제기했던 부분들은 우리 후보자가 말씀하셨듯이 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모든 것을 다 수원 시민의 세금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세류역 구간 문제는 우선 사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사업성이 높은 구간이 수원역 구간이기 때문에 성대역 이전에서 수원역 이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세류역 이후까지도 나중에 군공항이 이전돼 가지고 이 철도 지하가 된 이후에 개발 이익이 그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면 그 얼마든지 변경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업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을 다 한다. 전국의 모든 도심 구간을 다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부 지역을 개발해서 개발 이익으로 이 개발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구간을 다 한다.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어서 아무 구간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성이 높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사업성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지면 그것을 추진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행궁광장 지하주차장 문제도 지하 주차장 1층부터 다 파면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지만 지하 1층의 경우에는 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광버스가 많이 와야 되는데 주차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1층까지 주차장으로 쓴다 그러면 버스들이 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하 1층에 만들고 2, 3, 4층을 주차면으로 하면 한 1,200면 정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공사비의 문제는 더 정교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공사비 문제는 활용될 수 있다고 하고 중요한 것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필요한 경우에 문화재 관련된 화성행궁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이어주십시오. 저는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개통을 공약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재부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는데 신분당선 연장선이 중단됐던 첫 번째 이유가 국힘의 전신인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분당선 연장선 20km 구간을 10km는 분당 정자에서 광교까지는 민자 투자로 개발을 하고 광교에서 호메시까지는 남겨준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고 그다음에 광교와 호메시에서 주민들이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으로 냈었던 4,999억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 정책을 국가 정책을 잘못 운영하면 결국은 수원 시민에게 문제가 파생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한 박문규 후보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어떻게 조기 개통을 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호메실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모든 구간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지하철 연장 요구가 많고 그 연장되는 모든 구간을 단기간에 다 국비로 충당을 하려다 보면 아무 지역도 해당이 못 되는 거죠. 돈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제가 예산실장을 있을 때 저희 방 앞에 밤새 들어 눕습니다. 텐트를 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수원 지역에는 5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저한테 가끔 전화 오세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제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사업을 유치해내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사실 그것이 의심스럽고 신청을 안 합니다. 우선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경기도에 7군데가 도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안성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신청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중앙에 있다고 왜 안 하냐 신청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 않겠습니까? 있는 것도 지금 신청 온 거 심사하기 바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서 빨리 이것을 추진해라. 진행 과정을 체크하고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저를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국비 확보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끝나셨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공약 검증 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마치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도권 토론의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9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유 주제로 토론을 하되 질문은 1분 안으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반드시 최소 30초를 할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0초가 지나고 나면 주도를 하는 후보자가 발언 중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30초 이내로 짧게 끊는 행위가 반복되거나 토론이 아닌 본인의 이야기로만 시간을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 그리고 혹시나 두 후보자 얘기가 너무 겹치는 경우 등에는 사회자가 부득이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은 시간이 30초 미만일 경우에는 질문하실 수 없으므로 시간 안에 토론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마지막 질문 후에 답변 시간이 30초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 시간을 답변 시간으로 해서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서로 간에 활발한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박문규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십시오.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시장경제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정당이죠. 통진당과 연결된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더불어 민주연합을 통해서 의회에 진출하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그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계시고 그 전임자가 또 정진상 씨였죠. 이러한 그 위성 정당의 정당을 만드는데 부단장을 맡으셨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선 부단장은 맞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그 자체는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나요? 지금 30초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저기 정당을 만드는 곳에 부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무도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반대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의 정당 형태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제 정당과 사회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진행을 했고 과거에 통합진보당에 연루했던 사람들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이번 정당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그 당선권, 안정권이라고는 11번의 추천을 받은 전정덕 후보의 경우에는 과거 통진당 후보로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습니다. 또 울산 북구에서는 진보당한테 지역구를 양보하기 위해서 재선 의원을 컷오프 탈락시켰습니다. 이것들이 국민들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통진당에 관련된 인물들이 이렇게 의회에 아주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원래 통진당은 사실은 반미뿐만 아니라 문제는 종북 그러한 세력들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규정을 한 바가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합법적인 이러한 정당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판단과 결정은 국민들께서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윤종호 후보가 이상원 국회의원과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로 결정됐고 또 윤종호 후보는 전 국회의원의 구청장을 지내서 울산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울산 시민들과 울산 북구 사람들이 종북주의자를 선택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노선을 잘 지키고 국민의 삶과 미래를 잘 준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거지 그것이 다른 문제로 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위반된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국민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선거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쉽게도 국민들의 걱정은 그런 사법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의 주도 세력이었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의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통진당의 핵심은 과거 경기 동부라는 특수한 조직, 이런 지역 조직에 사실은 헌재에 의해서 구속 다 이렇게 처벌을 받으신 이석기 등과 같은 그런 의원 등이 그 경기 동부 출신이시죠. 경기 동부 이러한 조직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으로 취임하실 때부터 사실은 논란이 되어 왔던 그런 조직들입니다. 이러한 그 경기 동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최근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원욱 의원께서는 사실은 이 점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경기 동부라는 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이러한 정당에 비례 상위 순번이 가는 것은 이거는 민주당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동부 연합의 숙주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민주당이 왜 그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의회에 진출하는 길을 터 넣어주냐 하는 그런 염려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후보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관련해서 정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단호하게 조치하고요. 또 그리고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고 만약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면 그에 따른 사법적 조치를 하면 그게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원호 의원이 걱정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형태는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안이고 지금은 소멸돼서 그 종적이나 내용 자체가 없는 사안이라 너무 과대 포장해서 그것을 가지고 종북 논란이라든지 이념 논란을 가져오는 것 자체는 선거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에 있어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와 도덕성, 검증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공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에 따라서 더불어민주연합도 그 국민의 눈높이와 도덕성 기준에 맞춰서 후보들을 공천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 세계 그 12의 경제 대국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의 문제로 우리나라가 흔들리거나 국회가 흔들릴 일은 절대 없고 그것은 제가 김영진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단호하게 막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법적 제도적 장비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설에 따르면 이제 이번에 이러한 진보 연합까지 포함해서 개헌선인 200석이 확보가 되면 결국은 이제 헌법까지 개정될 것 아니냐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에서 자유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 여기 옆에 계신 김영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대승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헌법 개정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의 답변을 한 30초 정도 할까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균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가 있으셔서 그 속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뭐 200석을 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과반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해왔던 독주나 무능 이런 것을 더 이상 가지 않는 정도로 국민이 선택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해나갔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도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와 무도한 국민의힘과는 다른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가 빠졌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사당으로 만들고 이러한 정치 세력 외부의 반헌법적인 정치 세력과 결탁되는 반민주적인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박문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 함께 했고요. 이어서 다음 토론 이어질 텐데요. 주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소 답변 시간 30초가 넘어가면 발언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더 활발한 의견 내주시고요. 이어서 김영진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누가 뭐라 하고 하더라도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동부연합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대한민국이 문제가 되거나 그렇으면 저는 그렇게 허약한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 표를 보여드리면 92년에 중국과의 수교한 이후에 작년에 처음으로 180억의 적자가 났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왜 이렇게 큰 적자가 나면서 수원, 화성, 용인, 경기 남부 지역의 많은 기업과 기업인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기업을 영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인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운용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경색적인 국면으로 이끌어가면서 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180억의 무역흑자를 냈을까? 거기에 대한 박문규 후보의 그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과의 무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뭐 수출 1위 상대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은 지금 반도체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반도체 전쟁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국이 그 반도체 기술을 독점을 해서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으면 우주, 항공, 국방까지 다 좌우할 수 있습니다. 30초.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말씀해 주세요. 중국과의 견제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취약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또 반도체 경기와 맞물려서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실용적인 외교와 실용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미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잘 지내서 균형 잡힌 외교로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경제 문제에서는 정경분리를 통해서 조금 더 유능하고 조금 더 좀 그 여우 같은 그 노력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의 경제와 수출을 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추가적인 답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어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56조에 따르는 세수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맥 추경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56조의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56조 원의 돈이 지출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재정의 역할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다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남문시장과 수원의 전통시장 모든 기업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세수 펑크와 세수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예산 추계와 세수 추계를 잘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박문규 후보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중국 대중국 무역은 금년도에 많이 회복될 거고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기적으로도 중국과 이런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 점에서는 저도 중국과의 비즈니스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 펑크와 관련돼서 요인을 따져보면 지난 정부 5년 내내 부동산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보조금 플러스 부동산에 인한 과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런 과정에서 돈을 흡수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경기가 후퇴하면서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따져보면 이런 부동산의 과열 이러한 현상이 지금 경제 운영에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시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적절하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는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농산물 시장에 가셔서 대판단에 875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장을 찾아가서 대파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확인해 보니까 문재인 좀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이 1.5% 내외였어요. 내외.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 물가 상승률이 4.3%예요. 대단히 지금 심각한 물가의 폭등 속에서 서민 경제가 움츠러드는 거죠. 이 속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월급은 제자리고 월급 상승률은 1점에서 2% 사이고 그러면 당연히 가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남문시장이 장사가 안 되겠죠. 이런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이것에 대한 박문규 후보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가 문제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그 물가에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정부도 다양한 수단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한 층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외부적인 요인 전쟁과
여러 가지 공급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정부도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화 남문의 그 상권의 문제는 사실 수원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그것과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제 관련한 총괄적인 질인데요. 저는 정치하면서 정치의 기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념, 종북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전혀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보니까 일본이 추계로 현재 1.9% 내외였어요. 지금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본에게 경제 성장률에서 우리가 뒤처진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일본보다 떨어졌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부터 모든 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세수 추계에서도 세입 관련해서도 56조의 세입이 부족하고 펑크가 났는데 대책도 없고 그러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변화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여당도 이런 문제에 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경제정책의 전환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이런 위기에 맞춰서 아리백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들을 좀 더 늘리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그것을 과거에 그 원전에 관한 공격으로 그런 것까지 죽여버리면 제가 보기엔 때를 닦다가 아이를 버려버리는 미래 경쟁력을 죽이는 우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은 보수 정부는 진보 정부는 실컷 쓰면 보수 정부는 그 뒤처리하느라고 바쁩니다. 예, 항상 그래왔습니다. 역대 사실은 성장률이 1.4%였습니다만은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수출 주도의 국가 독일은 마이너스였고 대만은 1.3%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유사한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국가에 비해서는 그 마무리 시간입니다. 선전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질문의 핵심을 경제 문제로 삼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통해서 우리 수원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나가는 일에 여야가 이제는 한 목소리로 논할 때고 그 사이에 이념과 여러 대결과 이런 것을 좀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까지 각각 9분씩 함께 했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두 후보자께서는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맺은 말로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김영진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팔달 구민 여러분, 세리율동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김영진 현 국회의원이고 후보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 이후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최고 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무너져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서 입을 틀어 막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 문화, 발언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재하면 안 됩니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키워왔듯이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이 이제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비리 의혹, 주가 조작의 의혹은 공정과 상식,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이 대통령이든 대통령 처가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민생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1.4%의 경제 성장률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념적인 외교관계를 실용적인 외교관계로 바꿔서 수출을 늘리고 내수 경제를 살려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여당 의원도 필요하고 그 말을 하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수원 시민 여러분이, 팔달 구민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살림살이와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사통팔달이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일 잘하고 일 해본 사람 김영진과 함께 해주십시오. 네. 이어서 박문규 후보의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또 팔달 구민과 세류일동 주민 여러분, 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제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산업부 또 은행 장까지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이런 경제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경제 정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원은 사실은 삼성전자 IT의 심장, 대한민국 IT의 심장입니다. 잠재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있는 이 도시의 잠재력을 활용을 한다면 수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세금을 가장 풍부해서 뭐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8년 동안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수원 지역 5개 전석을 석권하면서 수원에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수원이 그러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계속해서 놓쳐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수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무현 대통령 또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중용됐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보시기를 왜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보수 정부에서 장차관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친구는 일머리가 있다. 문제를 좀 해결한다. 그래서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수원 발전을 위해서 저 박문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함께 들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준비된 모든 순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후보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후보를 검증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투표소에 가시기 전에 정책 공약 알림 사이트 또는 집으로 배달해 오는 선거 공보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